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도발을 했는데요. 군용기를 내보내서 비행 금지 구역 인근까지 위협 비행을 했고 동해상으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 들어봐야겠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벽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차로 군용기 10대가 내려왔고 2차로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자, 이런 도발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네. 방사포라든가 이런 포와 미사일 관련해서 북한이 도발을 강화해 왔는데 이제 군용기를 통해서 위협을 한다던가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위반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포사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완충구역으로 해서 포사격을 금지한 지역에서 북한이 네. 포사격을 했다는 거는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북한이 우리 한국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용기가 전술조치선 이남 남쪽으로 위협 비행했다. 근데 전술조치선은 뭘 얘기하는 거고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을 한 겁니까? 이 전술조치선은 사실은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에 있는 비핵 금지 구역보다 위쪽에 있어요. 예. 다만 이제 항공기라는 것이 워낙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70km에서 90km 선을 그어놓고 그 남쪽으로 오면 우리가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선인 거고요. 네. 군사 분야 부속 합의에서는 동부 지역은 군사 분계선 기준으로 40km, 서부는 20km 북방. 이거는 이제 합의서의 정면 위반인데 북한이 이번에 침투한 것은 이런 감시 구역은 넘어왔지만 비행 금지 구역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북한이 우리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과 또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비행기도 떤 거죠, 우리 공군도. 예, 그럼요. 우리도 대응으로 우리의 전투 공군기가 출격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걱정스러운 게 아마 국방부에서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혹시나 국지전 같은 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군 부분에 있어서는 예.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봐요. 사실상 북한이 비행금지 구역 이남으로 내려와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오더라도 공군 전력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하. 북한이 그걸 가지고 도발하면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예. 육상 지역에서의 과거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군이 항상 대비 태세를 강화해 놓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보고 이번에 북한도 그래서 포사격의 방향이 네. 남쪽이 아니라 서해, 동해 방향으로 쪽으로? 포사격을 했다. 그러니까 국지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도발 원인을 지금 아마 분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NSC가 열리게 되는 겁니까? 네, 열립니다. 네. 언제 열립니까 혹시?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열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발 원인을 뭘로 봅니까? 지금 보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할 때도 현장 지도도 했고 여러 가지 계속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결국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은 네.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이 있는 것이고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지를 인정해달라는 거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네. 한국 또 나아가 미국까지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그들의 목표라고 보고요. 네. 이거를 위해서 자신들의 전술적인 훈련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현장에 나오는 거 이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10월 10일 날 노동신문에 사진을 대량으로 내보낸 것은 북한 내부 정치적인 요인이 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10년이 됐는데 네.
경제 분야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무력을 강조하면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야간에 촬영한 사진이라든가 그런 걸 노동신문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 분야에 대한 관심과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 이런 것을 독촉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네. 이미 노동당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했던 여러 가지 핵과 관련된 투발 수단을 실험하는 데 직접 나타난 거기 때문에 네. 핵 능력 강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니까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10월 16일 날도 가능하다 이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방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은 전반적인 국제정세의 흐름을 보고하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10월 16일부터 중국의 공산당 당대회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뭐 시진핑 주석 체제가 연장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할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저는 이렇게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한다. 그런 시기 문제에 우리가 끌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역으로 북한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한 시기 문제보단 어떠한 형태로 핵실험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군사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과거와 같이 북한이 한 번에 강력한 폭발력을 실험하는 거라면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미사일 투발 수단을 네.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는 전술핵을 개발하고 있다면은 그런 기술적 준비가 됐어야 될 것이고 한 번의 실험보다는 작은 실험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는 사실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기 문제가 언제다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는 네. 어떠한 실험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군사전략적 함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잘 감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한편 또 일각에서는 이 북한의 계속적인 또 이례적인 미사일 도발이 한미일 연합훈련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예년에 비해서 규모가 좀 많이 커지고 이 구체화된 부분 이런 게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전형적인 북한의 논리라고 보고요. 북한의 앞뒤가 논리다. 뒤바뀐 예. 거죠. 아하.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핵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네. 그간 이제 개최되지 못했던 야외 기동 훈련을 포함해서 한미 동맹이 강화된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책임을 한미동맹에 전가하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지 않은 채 계속해서 핵 능력을 강화하는 북한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 규모가 커졌고 뭐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느냐. 사실은요. 저희가 이 규모 부분도 과거의 수준을 복원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었던 것이고 그리고 뭐 저희가 지난 정부 이전 단계에서 비교해 볼 때 그것보다 확실히 커졌다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도 적절한 수준에서 이러한 한반도의 긴장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일본이 참여한 부분, 뭐 야당도 뭐 비판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보는 겁니까? 뭐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제기되는 거죠. 네.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역사 문제도 있는데 일본과까지 이렇게 훈련을 같이 하느냐, 그렇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네. 하느냐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한미 동맹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북한이 도발로 해서 이게 유사시 확전되거나 하면은 28,500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미국 본토에서 전개가 돼야 되는데 한국에 바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를 통해서
정비가 되고 전개가 돼요. 예. 그런데 그 7개의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를 북한이 미사일로 다 겨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노동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이 한국의 범위를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가는 미사일을 개발한 거거든요. 네. 일본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거기가 불안해지면은 전시 증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요. 우리가 상당히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일본의 정찰 자산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받을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한 정찰 자산 군사적 도움, 이 도움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결국 됩니까? 정보 우리가 북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감시 정찰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을 분석하거나 할 때 우리가 가진 정찰 자산뿐만 아니라 당연히 미국으로부터는 교환이 훨씬 많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보완하는 일본의 위성 자산이라든가 정찰 자산 같은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물론 이 대전제는요. 네.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해서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진전도 한일 관계의 진전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까지 하는 수준은 뭐 과거 우리가 해왔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수준에서 저희도 이 군사훈련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역사적 인식 이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자위대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군대라고 보는 저희가 건지. 그런 예. 것은 과거의 관행과 그리고 군사적 필요성 그리고 예. 국민 감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달 내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라든지 비핵화 파기 이런 주장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입장은 어떻죠? 이거 관련해서요. 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뭐 걱정하시는 분, 전술핵이 필요하시다는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아니다. 네. 우리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핵 억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이것도 파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거든요.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도 궁금합니다. 사실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가 지금 오늘 북한의 그 포사격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위반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 국방부 이종석 국방부 장관께서 국정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현 기준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폐지한다기보다는 실효성을 높이는 요구를 북한에게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계속 지속적으로 위반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 실효성이 낮아지고 더 큰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는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고 북한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준수해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새벽에 도발 자체가 9.19 합의 위반이다. 이거 확정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의 그 방사포 사격이요. 예. 서해나 동해 완충구역을 향해서 이루어졌다. 아하. 거기에서는 포사격을 금지했거든요.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에 명시적으로요. 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일 것이다. 자, 지난 4일에 벌어진 현무2 낙탄 사고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사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글쎄 처음에는 골프장에 떨어졌다고 하다가 지금 유류고에 떨어졌다. 지금 파악이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요. 이것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비판적 시각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네.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리고 뭐 떨어진 지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유류고와 인접해 있지만 그것이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보강이 돼 있어요. 혹시라도 북한이 이 지역에 대해서 뭐 포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튼튼한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인근에 있었으니까 이 비판적으로 지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느냐 해주시는 말씀인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잘못이 이러한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하잖아요. ADD, 방사청, 군 등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는 뭐 A부터 Z까지 모든 조사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력화된 것은 2020년 당시에 전력화됐는데 당시에 검수는 제대로 됐느냐, 이번에 저희가 작전상의 대응상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 난 이후에도 훈련을 계속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방부 그 관계자들이 민주당 의원들 갔을 때 또 막았었어요.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폭발 사고가 난 다음에 훈련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런 일회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예정된 훈련을 마치지 못한다면 네. 오히려 저는 우리 군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은 뭐 어떠한 과정을 무릅쓰고 그것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겠죠. 네.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으면 하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된 훈련을 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걸 방문하려고 했는데 막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틀 이전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로 그런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막으려고 의도적으로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러한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방문하셔서 현장 점검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군사기밀 정보 그 SI 열람 논란 지금 되고 있는데, 당시 지금 승인 없이 지금 자격 없이 열람했다 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국방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 이게 그 안보실 1차장이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네. 그 직책에는 SI 인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공식 문서상 행위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구두 승인, 그게 이제 승인권자가 있어요. 우리 777부대 사령관인데 승인권자의 구두 승인이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다. 이것이 규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책이 있으면 뭐 자격 없어도 아직 가능은 하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 직책에 공식적으로 임명이 된 것이고 동시에 승인권자가 있어요. 구두로. 승인권자가. 부상에서. 예. 그게 777부대 사령관의 구두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